그 방금 소개받은 멘텍 이진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개념 말씀드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MSA, DevOps, Kubernetes 플랫폼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응용 단계로 가서 대규모 웹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응용 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규모 웹 시스템에 어떤 필요 요건들이 있는지 이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지만 대규모 웹 시스템을 쉽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쉽게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K8s를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어떻게 아키텍처링 할지 그 그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 어떤 건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서버 앤 클라이언트 환경인데, 대신에 이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S 환경 같은 경우 서버 쪽에 애플리케이션이 바뀌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도 새로 깔아야 되거나 바꾸거나 이럴 어떤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웹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굳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깔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이제 OS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분산 아키텍처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거나 여러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분산 배치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웹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또 취약점이 있는 게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보안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80 포트로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80 포트를 통해서 어떤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또 보안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에 대해서는 또 보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 또 쪼갤 수 있고 지리적으로 여러 군데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아주 높은 확장성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웹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웹 환경으로 현재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구축하려 그러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방형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용 와스 솔루션이나 웹 솔루션들을 기술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많이 도입을 하셨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때에 배포하고 원하는 때에 확장하기가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라이센스 문제가 걸리는데, 근데 이제 오픈소스 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 굳이 내가 배포를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제약 없이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호환성 같은 부분이 또 고려가 돼야 됩니다. 뭔가를 웹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특정 클라우드와 특정 OS에서만 이게 가동이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중의 클라우드에 내가 즉시 또 원할 때마다 배포가 되려면 호환성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또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컨테이너 굉장히 열심히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호환성 같은 이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굉장히 좀 민첩하게 배포를 해야 될 겁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보면 이제 배포 주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포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하루에도 이제 수만 번 배포하는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즉시 배포하고 빨리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민첩한 환경을 이제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첩한 환경을 마련하려면 자동화는 필수입니다. 언제 엔지니어 불러다가 수작업으로 웹아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배포하고 수작업으로 확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민첩성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장애 처리, 배포 행위, 확장 행위, 관리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뭐냐 봤더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두 분의 훌륭한 연사님들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열심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대규모 웹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 그다음에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NA는 왜 대두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대규모의 웹 시스템은 왜 CNA 아키텍처를 왜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속도전이에요.
배포 주기가 너무 짧아졌잖아요. 그죠? 예, 너무 짧아졌고 빠른 시간에 배포해야 되고 주기도 짧아지고 이런 이제 속도전. 이런 속도전을 왜 일어나게 됐냐? 비즈니스가 그만큼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애플리케이션도 변화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속도전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중단입니다. 배포할 때 중단이 발생하면 안 되고 장애 났을 때도 서비스는 끊임없이 계속 제공이 돼야 됩니다. 자, 왜냐? 과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운타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근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다 서버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중단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확장성 부분. 갑자기 트래픽이 막 몰립니다.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어느 트래픽이 어떤 시간에 이렇게 몰릴지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이 모바일이 많잖아요. 모바일이 많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서버에 접근하는 이런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트래픽이 언제 갑자기 몰릴지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즉시 확장 가능한 이런 환경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이걸 다 충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집에서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데 웹 환경 자체가 쪼개기가 굉장히 좀 쉬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비스별로 좀 느슨한 환경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아키텍처가 된 애플리케이션을 담을 그릇이 뭐가 가장 적합하냐?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MSA로 쪼개거나 모놀리로 하거나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뭐 물리 서버, VM 다 디플로이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굳이 현대에 와서 컨테이너를 고집하는 이유, 컨테이너로 많이 전하는 이유는 이게 크게 네 가지의 충족을 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제공을 컨테이너가 해주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클라우드에 특정 OS에 A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OS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애플리케이션 다시 수정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화를 시켜버리면 굳이 OS에 상관없이 OS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클라우드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일관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를 많이 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개발자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죠? 그동안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OS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아키텍처가 바뀌거나 플랫폼이 바뀌었을 때 허구한 날 애플리케이션을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컨테이너화를 했었을 때는 이런 수정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거나 뭐 이런 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인프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OS가 없잖아요, 그죠? OS가 없는 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아키텍처가 많이 다르죠. 하이퍼바이저가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제공해주는 OS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기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는 항상 OS와 인프라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행위들이 필요한데,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 혹은 멀티 클라우드 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배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할 때 이게 자동화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거나 컨테이너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객체 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물리에서 가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객체 수가 한 100가지 이상, 100배 이상 늘어난 반면 컨테이너로 가게 되잖아요. 뭐 평균적으로 10,000배 이상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걸 다 수작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뭐 배포에 대한 행위나 빌드에 대한 행위, 뭐 확장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를 다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K8에서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이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제 다 쿠버네티스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MSA로 쪼개진 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워크로드에 대해서 자동화된 관리를 해주는 이런 도구를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 자체가 K8S 자체가 다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K8S를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K8S 기반으로 내가 아키텍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직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로드 밸런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객체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객체들이 파드 형태로 여러 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쓰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싱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로드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K8S 클러스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K8S 클러스터가 딱 단일만 존재를 했고 이걸 네임스페이스를 많이 쪼갰는데 지금은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내에서도 뭐 개발계, 스테이징계, 운영계 이렇게 뭐 세 개의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내가 감안해서 확장을 하겠다. 이랬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해주는 또 그 K8S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걸 좀 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데브옵스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소스 레파지터리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화된 형태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한 레파지터리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더 애드온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보안이죠, 당연히. 그래서 특히 이제 대규모로 꾸렸을 때 여러 지역으로 여러 멀티 클라우드로 우리가 배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부 다 80 포트가 오픈되어 있고 다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 열려 있잖아요, 그죠? 열려 있을 때 이에 대한 보안 강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K8S 클러스터가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증가잖아요, 그렇죠? 증가됐을 때 이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뭐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과거에는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고민을 했다면 이제 클러스터 간의 CI/CD 파이프라인도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까 이걸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복구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제 멀티로 내가 대규모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한 건데 한쪽 데이터 센터가 재해가 나거나 장애 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충분히 이 캐파시티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용량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다중으로 운영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로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스택 올려보면 이런 스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IaaS가 올라가고 파스 올라가고 거기 위에 데브옵스와 SaaS, MSA에 대한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이를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CMP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스택을 올려서 아키텍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배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과거처럼 불러다가 뭐 일일이 인프라 솔루션을 설치하고 이게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를 서비스 카탈로그나 뭐 헬름 이런 걸 통해서 원클릭으로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이폰이나 구글 스토어 들어가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 내려받을 때 구글 엔진이나 애플 엔진은 안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클릭해서 본인들의 모바일에다가 애플리케이션 깔듯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외부 엔진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비스 카탈로그 체계를 만들어서 쉽게 단 몇 분 만에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배포를 할 때 자동화된 배포 행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CI/CD에 대한 파이프라인 체계를 만드셔야 되고 이를 또 다중의 클라우드까지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또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세션에서 데브세이옵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보안은 다 배포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안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안을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단계마다 보안에 대한 부분을 다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에 대한 테스트나 보안에 대한 피처 이런 걸 집어넣은 것을 다 CI/CD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어서 이걸까지도 다 자동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에 대한 보안, 뭐 이에 대한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중간에 뭐 코드 인스펙션 같은 이런 툴을 써서 코드에 대한 보안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이거 보안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거 빌드하면 안 되죠. 빌드하면 안 되고 다시 개발자한테 돌려보내서 야 이러이러한 쉽게 코딩을 넌 준수는 안 했어. 그러나 이러한 머레아가 너 오픈소스 과제하는데 심겨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당신 보니까 오픈소스로 활용을 했는데 이거 라이센스 위반 소지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빌드하기 전에 사전에 캐치를 해내서 개발자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의 보안 규정에 맞는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빌드 되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또 우리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스캔 돌려보고 그런 다음에 통과됐을 때 배포하는 이런 데브섹옵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도 검토하고 고려를 하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한 서비스가 런칭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중간중간마다 만드셔야 되고 이를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배포할 때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배포 전략을 통해서 무중단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롤링 업데이트. 그래서 버전은 있고 버전 2 있고 뭐 이러면 버전 2 한꺼번에 버전 1과 똑같은 인스턴스 올린 다음에 하나씩 바꿔주는 이런 방식 롤링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뭐 두 번째가 까나리 배포. 버전 1, 버전 2가 있는데 65%는 버전 1으로 보내보고 35%는 버전 2로 보내서 반응을 살피는 거죠. 반응 살펴서 버전 2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오면 라우터에서 웨이스를 빵대 100으로 줘서 다시 버전 2로 서비스를 다 라우팅 시켜버리는 이런 게 이제 까나리 배포 전략이고요. A, B는 A, O, B입니다. 하루는 A로 전부 다 보내보고 그 다음 날은 또 B로 새로운 버전 2로 다 보내봐서 반응 살펴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이제 버전 1으로 그냥 다 라우팅 시켜버리고 반응이 좋으면 버전 2로 다 라우팅 시켜버리는 뭐 이런 이제 A, B 배포 방식. 그러니까 세 가지 배포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중단 없이 수시로 계속 배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왕 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갔다 이러면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로깅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인프라와 다르게 내부에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뿌린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양상이 되잖아요. 그죠? OS에서 뿌리는 로그 있죠.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에서 뿌리는 로그가 있어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마다 DB에서 뿌리는 로그, 뭐 미들웨어에서 뿌리는 로그, 보안 솔루션에서 뿌리는 로그, 뭐 이런 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는데 이게 보통 로컬 시스템에 많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그 로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몰라요. 벤더 엔지니어도 간혹 가다가 로그가 어디 저장했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막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컨테이너 안에는 데이터 저장을 못 합니다. 저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컨테이너 내렸다 올리면 그 데이터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은 저장을 해야 될 연구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데이터는 연구 볼륨을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시스턴스 볼륨, PV, 줄여서 PV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볼륨을 만들어서 컨테이너에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저장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K8S 환경을 가게 됐었을 때 통합으로 로그를 저장해서 로깅 환경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EFK 스택, 엘라스틱서치, 플루트디, 키바나 이런 환경으로 로깅 통합 환경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로깅 환경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계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 뭐 이런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8S가 오토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쿠버네티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잘 쓰시나요 혹시? 제가 한 4년 동안 한 40군데 고객 정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토스케일 쓰는 고객들 저 못 봤습니다. 왜 안 쓸까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그리고 뭐 저희가 영업을 하거나 데모 보여줄 때 열심히 오토스케일 데모 막 보여주면 고객들이 와 막 이러고 뭐 환상이 빠지거든요. 근데 실제 잘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자, 오토스케일을 쓴다는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갑자기 몰려드는 트래픽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튼튼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갑자기 서비스가 확 몰리잖아요. 그러면 오토스케일이 가동돼서 해당되는 컨테이너가 확장되기 전에 서비스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미리 확장을 시켜놔요. 수동으로. 아니면 뭐 스케줄을 걸어놔서. 타임 딱 걸어놓고 맨날 며칠에 뭐 파드를 100개 들리고 다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숫자대로 다시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실제 오토스케일을 대부분 이런 건 이유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토스케일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케일 아웃이 완성되기까지 뭔가 버팀목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필요한 게 유량제예요.
중간에 세션들이 막 몰려들 때 오토스케일이 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유량 제어를 통해서 서버가 죽지 않도록 서비스가 버틸 수 있도록 이런 유량 제어 솔루션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량 제어에 관련한 솔루션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네폰넬이라고 굉장히 같이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량 제어 솔루션들이 반드시 검토가 되고 같이 고려가 돼야지만 오토스케일에 대한 완성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대규모로 꾸몄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백업 체계가 필요하겠죠.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백업의 예전에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프로젝트가 파일럿성이고 개발계에 많이 적용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운영계에다가 적용을 한다. 그리고 대규모 웹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렸다. 반드시 백업, 제일복구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이 환경에서 백업을 받아야 될 오브젝트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젝트는 반드시 백업을 받아야 될 필수 요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나중에 복구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K8S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건데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공개를 해드릴게요. 굳이 사진 찍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액티브 환경으로 재복구까지 감안한 그림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만들고요.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또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통합 모니터링도 하고 CI/CD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멀티 클러스터 환경으로 대규모의 글로벌 로드 발렛이 가능한 웹 인프라를 꾸렸다. 여기서 많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배포 부분을 어떻게 동시성을 가지고 여러 개의 K8S로 배포할 거냐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 센터가 재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데이터 동기화를 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체계를 또 여러분들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로 구성했었을 때 여기도 유량 제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한쪽 센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센터에 들어오는 트래픽이 다른 나머지의 클라우드로 트래픽이 몰려들 수가 있거든요. 몰려들면 거기도 캐스케이딩 방식으로 재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몰려드는 트래픽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반드시 유량 제어 이런 솔루션들을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액티브 환경을 꾸렸다. 그럼 이제 통합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솔루션 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메테스 가지고 모니터링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싱글 클러스터 단위로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10개다. 한 10개 창을 띄워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통합으로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웹 인프라를 내가 구축을 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요. 모노롤릭 아키텍처로 여러분들 고수하시면서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가급적이면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그 고객께서는 많이 뭐 개선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특정 고객을 보니까 그 와스 하나에 여러 가지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붙여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흰 메모리 사이즈가 128기가 하더라고요. 와스 하나 뜨는데 웹 서비스 하나 뜨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럼 얘는 확장을 한다 한들 30분 있어야 이게 서비스가 떠요. 서비스를 배포를 한다. 와스 내렸다 올려야 되잖아요. 30분 걸려요. 그러면 항상. 이러면 우리가 민첩한 대규모 웹 인프라를 꾸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왜 필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서비스 이동성, 확장성, 그 다음에 언어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표준화된 일관된 어떤 관리 체계를 가져가서 컨테이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또 데브옵스 체계를 통해서 빌드, 배포, 관리, 확장 이런 거에 대한 자동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대규모 웹 시스템 꾸리려면 어떤 솔루션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 간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 그 다음에 재해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들,
K8S 기반의 파스 플랫폼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 스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다 검증된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보스 환경까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형태의 어떤 이런 솔루션 스택들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판됐어요.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5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엮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나와 있는 책들 보니까 대부분 실습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개발자들이나 보문직한 책들이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정책을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좀 볼만한 좀 굉장히 쉬운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5년 동안 경험했던 거를 책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엮었고, 이게 책값이 생각보다 요새 굉장히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30분 추첨을 해서 이따 부서에서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친필 사인까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이거 예약 판매인데 네트워크 분야에서 예스24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네트워크 분야에서 저희 1위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성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 세션 마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따 저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지금. 그죠? 저희 부스로 오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